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탄핵 전망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재가 좀 이 지연 전술에 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23일까지 그 서면으로 그 모든 주장들을 다 제출을 받고 그리고 증인 신문은 22일까지로 마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 2주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선고가 예, 증인 신문 다 마치고 2주 정도 주문 쓰는데 걸린다고 네.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월 선고는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은 만약에 23일에 변론을 종결을 한다면 27일 월요일이나 28일 화요일에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게 서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3월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3월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2월에 해버리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 같이 이렇게 큰 그 중요한 기관에서는 보는 눈도 워낙 많고 뭐 일반적인 재판부 같으면은 보는 눈이래봐야 판사 3명 그리고 뭐 계장님 또 주임님 또 속기사 이렇게 법정 경위 이렇게 좀 뭐 많아 7명 정도만 관여를 하시거든요. 관여를 하시는데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연구관만 거의 100명이니까요. 100명이니까 그런 거는 절차를 다 지켜야 되고 물론 이제 절차를 지키는데 그 미리 다 연구를 시켜놓습니다. 어떤 그 자료가 제출되는 그 즉시 연구관들이 연구를 해서 그때 보고를 다 하거든요. 네. 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마음만 먹으면 23일 날 변론 종결하고 퇴근 안 하시고 모이셔가지고 바로 평의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실 것 같진 않고 연구관들이 그 마지막에 제출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만약에 평의를 할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평의를 한 다음에 그 결정문 작성을 하는데 그 워낙 헌법재판소가 거의 모든 자원을 다 여기다 투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건에. 다른 사건은 지금 거의 완전히 스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뭐 2월 28일까지도 뭐 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3월 초에 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네. 3월 9일이죠. 목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건 선고를 목요일에 전통적으로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는데 그 목요일에 안 한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딱 3월 9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3월 9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또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게 있는데 그 우리 헌법에 보면은 60일 이내에 이렇게 후임자를 정하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궐선거가 아닌데. 근데 또 50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그러니까 공고를 5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고가 난 다음에 열흘 안에 해야 됩니다. 선고가 난 다음에 열흘 이내에 공고를 해야만 60일 이내에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60일 이내라는 거는 그 기간을 60일보다 작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게 하라는 건데 그 공고는 또 50일 이상 해야 되거든요. 네. 공고는 50일 이상 해야 되니까 아리까리하네요, 이게. 그게 타임이 그렇게 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일찌가면 일찌갈수록 좋은데 또 마침 그게 걸리게 되는 5월 달에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그 재판관님들이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시죠. 헌재가 저 대통령 변호인단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 휘둘리는 것 같다. 지연 전략에
계속 날려드는 것 같다라는 인상들을 많이 받고 또 요즘 최근 기사 보면 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먼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먼저 답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부분 제가 아는 법조인들 의견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첫째 물론 이제 기존에 채택됐던 증인을 채택을 취소하셨거든요. 네네. 취소하셨는데 그것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빨리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확 드러나죠. 확 드러나는데 그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지연 전략에 휘둘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절차 때부터 그 세 분 재판관이 나오셔서 하는 그 절차 있었습니까? 네. 그때부터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밝혀라. 또 탄핵 사유를 또 원래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딱 4가지 부류로 딱 정리를 하셨거든요. 정리를 하셨고 또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 초반에 명시적으로 주심 재판관님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서류에 진술자로 돼 있는 사람이 안 나와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로 다 채택하겠다. 하고 실제로 대부분 검찰청에서 온 서류를 다 채택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전문 법칙이라 하면 이 전문은 전에 듣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rsay이고요. 그래서 전에 듣는 말을 법정에서 내면 안 된다.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법칙이라 하는 말은 전문을 그러니까 주워 들은 말을 가지고 법정에 내놓지 마라. 직접 얘기해라. 즉 이런저런 다른 데서 얘기했는 걸 갖고 간접적으로 내놓는 걸 형사재판에서는 극도로 꺼립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한 놈 있으면 직접 불러와서 얘기를 해. 이런 의미인데 탄핵 심판에서는 그게 꼭 적용되지 않는다. 네,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안 군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전문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들고 와서 얘기를 해도 다 저기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일상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똑같지 않나요? 당사자 없는 이야기를 누가 그러더라. 저는 뭐 나쁜 짓 했다더라.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런 거지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얘기한 사람을 그 법정에 불러서 선설시키고 증언을 들어야만 그거를 그렇죠.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지.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그 전문 법칙이라는 게 형사 사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어떤 무슨 서류로 막 증거를 내요. 서류로 막 증거를 검사가 서류로 막 증거를 내요. 서류 증거를 내는데 거긴 그 피고인이 볼 때는 자기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거든요. 나쁜 사람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아니 잠깐만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그거를 판사가 다 읽어버리면 인상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약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검찰에서 모든 그런 진술 서류를 한꺼번에 다 재판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판사님들은 또 그걸 다 읽어와요. 그러다 읽고 들어오시면 처음에 얼마나 인상이 나쁘겠어요. 그렇지. 이미 막 심증 나름 좀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 그 나에 대해 나쁜 얘기가 잔뜩 써 있는 거를 다 읽고 들어오시는. 근데 그래서 거두절미 뭐 맥락 거세하고 발췌해가지고 그리고 또 검사님이 나한테 유리한 얘기는 잘 안 써주시거든요. 안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건 당연히 써주시는데 일부러 그걸 챙겨가지고 물어봐 주시진 않거든요. 수사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든 게 제가 직접 피고인이 직접 얘기한 거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 진술로 함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예외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경찰에서 작성된 거는 내용이 또 맞다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전문 법칙 때문에 형사 사건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서류가
2만 페이지인가? 예, 2만 그 조서가 2만 페이지라는 거예요. 조서나 이런 그런 증거들이 서류로 된 증거들이 사람이 아닌 연구관들 죽어나겠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휘둘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 그 서류로 된 증거를 형사재판처럼 하겠다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증인을 불러야 돼요. 증인을 다 불러야 돼요. 그런데 또 증인들이 잘 나오질 않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초기에 그게 탄핵 저쪽 변호인단 변호인단 얘기는 그렇게 항상 그래서 그 어떤 강일원 주심 재판관님은 무슨 얘기를 하실 때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형사소송법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청구인 주장은 그런 건데 주장은 그 주장은 모든 증인들을 다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분들이 확인할 때도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확인을 해야만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그거를 재판 초기에 다 배척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증인 많이 받아주신 것도 그 증인 신문 할 때 그렇게 뭐 물어보긴 해야 되니까 개입 안 하신 거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재판을 보통 사람들이 다 일생에 한두 번 하거든요. 한두 번 안 한 사람도 많고 뭐 해봐야 일생에 한두 번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건 당연합니다. 걱정이 되시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볼 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뭐 규모나 또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을 갖다 지연시키고자 한다.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 헌법재판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이걸 점점 미루면 미룰수록 대한민국에 혼란이 커진다라는 것도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을 제일 심하게 느낄 사람은 헌법재판관인데 이분들이 그 뻔히 전 국민이 다 아는 지연 전략에 놀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갖다 계속 야기시키는 그거에 말려든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냥 로직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을 또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뻔뻔한 피고인은 처음 보기 때문에 당황해서 말려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뻔뻔함을 떠나서요. 뭐랄까 좀 괴이하다 해야 되나? 그렇지. 기괴하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은 엄청 많이 들어요. 컬트 무비를 보는 것 같아. 네, 이 양반 박근혜는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해라 놓고 난 다음에 얼굴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다 돼가지고 변호인단이랑 상견례를 했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이거를 최 변호사님도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의뢰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건 맡겨놔놓고 변호사 얼굴도 안 본다. 이런 거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그럴만하죠. 이 말은 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박근혜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이런 진짜 국가 사무의 방기, 무책임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어했지. 예, 일하기 싫어하고 그냥 지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이거 한 게 다였다라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7시간도 나온 거고. 그런데 하다못해 지가 지금 지 직을 1년 만에 하는 지 혼자 뭐 직장 잃고 이런 문제인가? 대한민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그 직위를 잃느냐 마느냐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이 와중에서도 졸라 불성실해요. 백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탄핵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자기 탄핵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을 넘어가지고 최 변호사한테 돌발 질문을 하면 이 박근혜의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사실
너무 일단 천하태평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 이제 가능성이 두 개로 열리는데 원래 천하태평한 인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원래 천하태평일 뭐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건 잠시 제껴놔놓고 혹시 박근혜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러면 뭐 있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만약에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러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죠.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건이 자기가 직접 진행할 때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데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데 남의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대충 다 알 수 있거든요.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금 뭐 23일 날까지 종합준비서면 내라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건 거의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끝났는데 만약에 그 피청구인이 믿는 구석이 어딘가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이전에 나왔어야 돼요. 이전에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뭐 남겨놓고 하진 못하거든요. 아무리 대담한 사람도. 근데 우리가 겪어봤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치밀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챙기고 이러신 건 굉장히 꼼꼼하시던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뭐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면은 뭐 자기 나름의 역사의 정의, 뭐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참 이게 나쁜 말인데 이제 악성민원인이라고 있거든요. 악성민원인. 예.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그 논리가 딱 서 있어요. 확신에 차있고. 예, 확신에 차 있고. 나름의 이유. 예, 나름의 이유가. 그리고 또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말이 돼요. 그래도 돼? 예, 그래도 아주 말이 안 되는 수학적으로 아주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근데 막 몇 년씩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대화를 해보지 않아. 대화도 안 해봤고 또 그분 뭐 만난 사람도 거의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른 사례 즉 지금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버티는 사례에 비춰보면 원래 반성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반성하실 분은 아니니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뭔가 본인만의 논리가 있어요. 본인만이 믿고 있는 뭔가 논리가 있어요. 우주의 기운 같은 거. 그건 나중에 꼭 한번 그 면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가 알려진 그 박근혜 측의 무기가 있다면은 재판에 출석하겠다. 예, 그럴 수 있죠. 이럴 경우 헌재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또 출마가 아니라 이제 출석을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먹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우려 좀 씻어주시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진짜 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국격이잖아요. 네, 국격. 근데 정말 너무나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 검찰청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언제 출석할지 그거 시간 끌다 결국 출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우리나라는 것은 돼 그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돼. 그런데 다행인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잖아요. 네. 예, 기일을 정하면은 그 기일을 법원에서 그냥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나 옛날 중앙지검 특수본 아니면 특검 같이 언제 출석할래 이렇게 서로 날짜 조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딱 게 지정해서 없고, 언제 나와라. 네, 지금 대리인이 뭐 당사자가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 그 재판관님이 그 자리에서 기일을 지정합니다. 물론 이제 기일을 지정할 때 그럼 며칠 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네.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엉뚱한 얘기, 그건 제가 가서 물어봐야겠는데요. 이런 건 안 돼요. 예. 며칠에 나오라고 하세요. 한 다음에 그러고 안 나오면 그거 안 나오는 대로 그냥 변론 종결할 겁니다. 이게 지금 14일까지 그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를 해놨잖아요. 헌재에서. 네. 그러면 14일까지 그 안 어쨌든 밝히겠죠. 답변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오면은 헌재에서는 아예 그냥 출석 안 하는 걸로 딱 안 하는 해버리고 걸로 그냥 생각하는 그죠?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출석한다고 해도 그냥 커트해버릴. 그게 뭐 이제 그거죠? 그 변호사들 그냥 법률 용어로 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나중에 무슨 사건 다 초기에 했었어야 할 일을 초기에 했었어야 할 일을 모든 소송 관계가 다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상당히 확정된 다음에 그때 와서 아주 까먹었네. 기본에 속하는 거를 가지고 막 내고 이러면 그거는 그 안 받아들이고 각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무상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늦게 일단, 나온다 하더라도 출석시켜는 줄 겁니다. 시켜는 주는데 다만 큰 변화는 안 될 것이다. 큰 변수는 안 되고 물론 이제 나와서 그분이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본인 스스로 변론을 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써갖고 와서 줄줄줄줄 읽으면 되지. 그게 읽는 것도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변호인단 그렇죠. 그 쓰는 그 프롬프트는 잘 보니까 읽는데 그냥 종이에 써진 건 잘 못 읽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는 프롬프터를 못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A4 용지 들고 읽어야 되잖아. 네네.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 막 앞줄 읽다가 한 줄 건너뛰어서 읽고 막 이러는 경우 서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단어 끊어지면은 뭐 상의의 보겟 이런 식으로 있게 되기 때문에 괄호 열고 한숨 짓고 괄호 닫고 뭐 자, 그래도 그래도 괄호 열고 뭐 네. 여기서는 잠깐 쉰다 뭐 이런 거 그때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또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박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변호인단이 중대 결정을 할지 모른다. 그거는 이제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그 기본적으로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정말 울트라 슈퍼 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재판장이 갑이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 소장님이 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임을 하면 그 소장님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만약에 23일 날 변론 전길 이후에는 대리인이 사임을 해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고하면 돼요. 아무 일 의미 없다. 네. 네. 대법원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선고기를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당사자들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보통입니다. 오히려 보통이고 그냥 나중에 결정문 송달되거나 이러면은 다 알아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만약에 23일 날 변론 종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론 종결 이전에 그 전부 사퇴를 한다면 이때는 이제 견해가 갈리는데 그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개인이 파면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이 파면되는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이라고 보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 돼요. 네. 변호사 강제주의. 예, 네. 변호사 꼭 있어야 돼.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그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국선 대리인단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굉장히 훌륭한 그 국선 대리인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바로 선정을 하고 국선 변호인을 출석시켜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국선 변호인단은 그럼 뭐 스터디할 시간 또 따로 안 줍니까? 국선 변호인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옛날에 80년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초임 판사하시고 뭐 초임 검사하시고 이러시던 그 80년대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변호사 그 학생 운동하던 학생들이 잡혀 다 대부분 다 피로적 변호 사건이니까 변호 사건이니까
중간에 변호사님이 나가버리시고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네, 진짜 많았는데 그러면 길 진행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법정 안에 있는 아무 변호사나 그 아무개 변호사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합니다. 와서 앉으세요. 한 다음에 그 변론 종결합니다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근데 당시에 학생 운동하던 슈퍼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대통령인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정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슈퍼을이에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스터디를 할 시간을 준다는 것도 그 가피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스터디할 시간을 주는 게 맞죠. 네. 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2달 동안 한 재판이니까 2달 동안 스터디할 시간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3, 4일이라도 주면 저희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3, 4일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네. 3, 4일 주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얼마가 적정한지. 그거는 재판관님들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재판관님들이 판단하기에 이 당사자에게 그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하면 그거는 그분이 결정하면 그게 곧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단심제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 재판의 당부에 대해서 다툴 다른 심급이 있으면 그 항소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렇구나. 네, 이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정하면 그게 판례고 그걸 어떻게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 재판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죠. 일단 변호사가 없는데 지금 다 사퇴했는데. 아니 더구나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절차 안에서 다투는 방법을 찾으려 그러더라도 방법이 없고 또 이렇게 해서 선고가 돼버리면 그 선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지금 피청구인이 개인이라고 볼 경우에 그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보통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 대통령 그 사건 표지에 보면 보면 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괄호 열고 박근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괄호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괄호 밖이. 그렇죠, 그죠? 네. 네. 그 근거로 이거는 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다. 근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는 대리인이 필요 없거든. 변호사가 필요 없거든. 변호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피청구인을 소환해서 출석시키면 돼요. 소환해서 출석시키는데 소환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진행해서 골석 심판이죠. 예, 골석 상태에서 진행해서 그 선고하면 돼요. 근데 정말 그 박근혜는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안 나올 핑계도 없어요. 바쁜 적 없잖아. 바쁘지는 않지, 그렇죠. 네. 좀 놀고 백수자. 테레비 본다고 바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피청구인 대리인들 있잖아요. 네. 예, 피청구인들 대리인들께서도 이 얘기를 한 게 언제였냐면 이제 증인 신청 굉장히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기각됐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얘기하신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신 소리지. 그냥 해본 소리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그런데. 이분들이 사퇴하면은 시간을 끄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치명적으로 불리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떤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퇴를 하면은 그 며칠 끄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안 듣겠지만 그래도 뭐 말이 새니까. 그렇죠. 그냥 추측 통밥 이거는. 변호인이 없으니까 그냥 소송 지휘권 재판관들이 소송 지휘권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소송을 더 빠르게 진행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추측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얘기 안 하려던 거였는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네, 이게 제가 얘기한.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했어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주로 걱정했던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됐는데요. 혹시 이 밖에 거론되지 않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 요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예.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작전에 선고가 되나? 예, 그것도 있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꼭 이론적인 건 아닌데 실무상 그런데 네. 그 일반 변호사들이 보통 다른 일반 사건을 진행하다가 뭐 구속 기간 만기 남아 있는 이런 사건 아니면 변호사들이 무슨 입원 진단서 이런 걸 내면 그 연기해 주거든요. 예, 입원 진단서. 근데 이분 대리인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부 다 뭐 입원하실 일은 없는 거니까. 집단 식중독. 예, 그건 뭐 영화 현장 같은 식당 가서 예. 같이 그냥 예. 식중독 힌트를 걸려서 너무 많이 주신다. 이렇게 깠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맞아요. 뭐 그 말 다른 걸로 준비해 보세요. 뭐 가다가 딴거 어디 같이 회식하러 가다가 버스가 들이받아가지고. 버스가 들이받아서. 예, 그래서 같이 다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병원에 그냥 다 같이 이것도 들어놓았다. 깠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우리 다 알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전에 한번 실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대리인들이 둘이 같이 어디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재판이 연기됐어요? 재판이 연기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천기누설 방송인데 이거. 근데 우리가 깠으니까 이대로 하면 부끄럽잖아요. 네, 좀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 고의 사고가 되니까. 고의 사고고 상대방 차량도 있을 테니까. 그렇구나. 우리 보험 청구 안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알려드렸네. 자, 선고가 미뤄지는 변수에 대해서 다 안심을 시켜주시긴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도 만약의 경우에 3월 13일을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걸 가정해 보는데 그 경우에는 7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경우에 좀 해설을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예, 많이 알려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이 원래 9분이잖아요. 네. 9분인데 심판 정족수가 뭐냐면 7명 이상이 돼야 7분 이상이 돼야만 그 평의를 열 수 있어요. 7명 이상이죠. 예. 6명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3일이 지나서 7분만 남았는데 재판관 중에 한 분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평의 자체가 열리지가 못해요.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럼 뭐 탄핵 발의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건이 이렇게 홀딩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 심판 그냥 진행이 멈춰 안 돼요. 서 있는 거지. 진행을 못 진행이 하고. 안 돼요. 예. 왜냐면은 7명 이상이라야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회의 정족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개정은 물론이고. 예. 자, 그럼 7명일 경우에는 7명일 경우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예. 전망은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7명 할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워낙 이 사건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다 느끼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퇴임을 한다 그러면 네네. 그 표 자체가 지금 사실상 이제 반대표가 돼버리거든. 그렇죠. 예. 이미 박한철 소장, 예. 이정미 재판관 두 표 날려먹었어, 두 우리 표가 날아가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표 가운데 6표를 받아야 인용이 되는 건데, 야 그거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그냥 나간다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거는 뭐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거지만 워낙 또 불안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정미 재판관님은 대법원장님이 지명하신 그렇죠.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긴급하게 해서 대법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대법원장님이
후임을 지명하시고 이 재판관님 후임을 지명하시고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하고 그 바로 취임시켜 드리면 또 다시 8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며칠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또 시간이 또 더 걸리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우용 역사학자 분이 트위터에 혹시 헌재 그 보수층이나 대통령 측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 재판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했었고요. 경향신문 만평에서도 최순실이 내가 헌재에는 영향을 안 미쳐지 않았을까 이렇게 딱 웃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과연 대통령 측에서 혹은 보수 측에서 보수 집단 안에서 그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어떻게든 미치고 있지 않을까. 뭐 밤에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연 가능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 참 안타까운데 물론 그 이해가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법재판관님은 그 대부분 마지막 공직이시거든요. 그렇지. 예, 아주 가끔 뭐 헌법재판소장님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것 말고는 마지막 공직이신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정말 명예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를 했다가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혹시 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 예전에 저기 광만수 장관이 그 종부세 위헌 소송 이걸 했는데 이 그때 참 웃겼어요. 정부가 그 이제 위헌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종부세가 위헌 아니다 쪽을 막아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쪽에서 이걸 갖다 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종부세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내가 저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 만났는데 다 된다 그럽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슬쩍 해버린 거예요. 여론전인가요, 뭔가요, 그게? 근데 이걸 처음에 듣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한 거야.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다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따가 보니까 민주당 당직자 의원 중에 주요 당직 의원 중에 하나가 싶은 거예요. 잠깐 뭐라 그랬어 저거 해가지고 골 때리는 소리를 한 건데 야 녹음 파일 들어봐 해가지고 하니까 이걸 왜 그냥 놔둬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강만수 장관이 진짜 헌법재판관을 만나가지고 얘기 들은 거 맞냐고. 그러니까 강만수도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 추궁해야지. 예, 이래가지고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언제 강만수를 만났다고 그러냐 난리가 나고. 그렇지. 헌재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그쵸. 재판소 존립 자체가 흔들거리는데. 나중에 무슨 판결을 내놓든 간에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강만수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둥 이래가지고 한번 엄청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뭐 강만수는 하다못해 그때 거의 총리급 인사였지 않습니까? 부총리이지만서도 그 국무총리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한번 그냥 뻥 치려고 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로 그렇게 난리가 났었었는데 지금 현재 소위 최순실 정도가 헌법재판관한테 접근을 한다? 접근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동네 아줌마인데 동네 아줌마를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죠. 이제 동네 아줌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그 국무 18대 대통령이신데. 행정상 직위가. 자, 그러면 이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기만을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면 안 되죠. 또.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밖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최근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도 선거보다는 대선보다는 탄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촛불을 높이 들고 다시 좀 여론을 환기시키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저같이 시니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정말로 심리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 좀 갸웃거려지는데 그런 좀 의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헌법 책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그 사법기관이면서 동시에 헌법이 갖는 그 정치적 가치, 그러니까 국민주권, 뭐 공무원 신분 보장 이런 정치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무시하기가 어렵죠. 무시하기가 어렵고 또 여론을 집회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실제 사례가 네네. 대표적인 게 참여정부 때 2개가 있었죠. 하나가 탄핵 반대 집회 네.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진 사건이 있어요. 그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게 당시에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높았어요. 그래서 관습법이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 헌재가 그런 여론 추이를 다 본다고요. 그때 다른 증거가 있어요. 한나라당이 그때 엄청나게 그 장외 집회하고 이러면서 여론이 진짜 무섭더라고 진짜. 그때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참여정부를 지지하던 입장에서는 여론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반성이 또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증거가 있어요. 또 뭐? 이 집회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만약에 이게 영향이 없으면 왜 저기 서울역이나 저기 시청광장에서 성조기 집회를 하겠어요. 그러네. 빼박이네 그건. 그렇죠. 그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촛불 시민들은 본인들이 그냥 촛불을 들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촛불 들고 나오면 되는데 그 분들은 그 집회를 그런 집회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거든.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가스통 사학법 반대 투쟁할 때 엄청난 장기 투쟁을 했었는데 뭐 그때. 근데 저기 서투르긴 하신 것 같아요. 서툴긴 하지. 예, 그냥 뭐 성조기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기 들고 나왔다는 이스라엘은 뭐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요? 유대교 요즘 뭐 육사 깃발 들고 나오는데 그 뭐 보면 법적으로 위법한 소지는 없나요? 현역이면 위법인데 뭐 만약에 제대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무나 다 그냥 들러 나온 다음에 예비역이 척하고 깃발 그냥 나눠서 뿌려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던데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영향력이 있다고 저쪽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집회를 한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그 집회를 개최를 하고 하는데 그냥 개최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그냥 개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다른 할 일이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또 다른 할 일이 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 집회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재판관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규범력이라 그래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인정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지금 저쪽 집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일단 뭐 JTBC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금이 동원되는 집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본다 그러면 저쪽에서 죽기 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10만 동원령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돈은 흔적이 남아요. 그렇지.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독지가가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적인 자금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그 돈의 라인에 있던 사람들 다음 정권 다 죽어요, 진짜. 저 혹시 뭐 교부금 같은 것들은 그 영수증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돈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돈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는 거 기록은 남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네네. 돈의 흐름들이 기록이 되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돈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자금의 뭐 어떤 목적처를 갖다가 뭐 굳이 꼭 안 밝혀도 된다 하더라도 아니 동원 집회하는데 돈 뿌린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들킨다. 그럼 그 사람도 이건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각오하면서 하는 것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네. 내가 보니까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저쪽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만한 절박함을 보여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헨 행저라고 그 유명한 우파 저기에 대한 그 지원 갑부가 있어요. 미국 전체에서 10등 안에 드는 부자 2명이에요. 그 2명 합치면 거의 1, 2등인데. 근데 이 양반들이 우파 이런 극우 쪽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다 어마어마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그 독지가 재벌은 없더라고요. 다 저기 정경련 돈으로 갖고 통해서.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독지가가 없이 공적인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 정말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저쪽도. 학교하면 간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게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그 돈을 다른 데 쓸 곳이 많잖아요. 쓸 곳이 많은데 그 집회에 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집회에 쓴다는 거는 그만큼 집회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그쪽을 쓰는 거죠. 그쪽에 쓰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결국 숫자니까 그렇죠. 집회를 열심히 해야죠. 이게 응원전 싸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응원 목소리가 더 크냐. 헌재 이겨라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거지. 저쪽은 박근혜 이겨라 그러는 거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탄핵소추 결의서나 이런 거에 사실이 아닌 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이 아닌 완전히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아무 그 피청구인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네? 이런 일은 없잖아요. 네. 이런 일은 없고 대부분 또 그 피청구인이 대부분 또 자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요즘 와가지고 이제 말바꾸게 하고 몰랐다 뭐 이러고 다 번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인을 했거든요. 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집회 안 하고 그리고 그 성조기 집회 그분들도 집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조용히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탄핵이 되게 돼 있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니까 여론의 영향을 받거든요. 여론의 영향을 받는데 그 실제로 표출되는 여론이 그 지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그 서울역 광장은 꽉 차고 광화문 광장에는 조금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그렇죠. 최소한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비슷하게. 언제 여기까지 성장했냐. 광화문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건 약간 저거 있긴 한데 네. 시청 광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람이 모이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최성식 변호사님 모시고 또 하승주 소장님 모시고 탄핵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일단 선고가 늦어지느냐.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탄핵 그 심판관들이 헌법 심판관들이 과연 저쪽에 그 말려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포섭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모르죠.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방송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